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형성된 가운데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며 주택 지표의 부진 악재를 잠재워줬습니다. 다우는 0.5% 올랐습니다. 정부가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를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도 주택담보대출은 21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분의 78%가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지난 9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에서 백화점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도 백화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조정을 받아서 173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국 뉴욕 증시가 260포인트, 다우가 2.5%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0.3%, 6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개인들의 저가 매수, 기관의 사자세, 무엇보다 중국장이 긴축에 대한 강도 우려를 좀 많이 털어내고요. 또한 강도가 약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2% 이상 급 반등한 것이 우리 증시의 견주함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죠. 네,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731포인트로 끝나서 견주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지만 어제 낙폭이 1포인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어제는 없던 날이었지만 또 반대편에서 개인들이 팔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이었죠. 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주말 급락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한 것인데 10원 이상이 느끼면서 1210원대, 사실 1220원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본 어제 쉬었죠? 해양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을 했었고요. 대만도 0.2% 정도 소폭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중국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 이상이나 급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 원자버 총리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속도를 굉장히 걱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축 강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보시죠. 네,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한 0.5% 정도 50포인트 이상 일단 올라와서 1150선까지는 올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 관련 지표 부진함을 상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보다 자세한 이슈들 지금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네요. 네, 뉴욕 증시가 주택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1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56.53포인트, 0.56% 오른 1154.43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상승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0.88%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아일랜드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헝가리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높아졌지만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 발표된 미국 주택건설협회의 주택 체감 경기 지수가 예상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나자 주가는 장중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기술주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모토로라 주가는 사업부 매각 소식에 힘입어 5.6% 상승했고 IBM 주가는 1.37% 올랐습니다. 그러나 경기지표 하락으로 금융주는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아이폰 4의 수신료 불량 논란이 휩싸인 애플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2분기 실적 장 끝나고 나왔는데요. 종가 기준 일단 종목 모두 다 플러스를 내는 모습이었지만 2분기 매출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간외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장중에 하락을 이끈 것이 주택 관련 지표였는데요.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주택건설업계의 체감 경기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회는
7월 주택시장지수가 14를 기록해 6월의 16보다 악화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7월 지수가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주택건설업체 7곳 가운데 한 곳만이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현재 매매 지수가 15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미래 매출 지수는 21, 구매자 지수는 10으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주택 경기가 호전을 50에 미달하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네, 주택건설 경기 체감 지수가 지금 15개월 내 최저치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도 뉴욕 증시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최근 증시와 연동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죠. 유가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주유가는 19일 달러같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와 동반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53센트 0.7% 오른 배럴당 76.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지난 주말보다 6.30달러 0.5% 내린 온스당 1181.9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값까지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울현대신문 뉴욕 특파원 권구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실적 기대가 주택 우려를 상쇄하면서 어쨌거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참 글로벌 악재에도 꿋꿋하게 잘 버텨줬었는데요. 오늘 뉴욕장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 볼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철원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대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코스피가 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힘이 좋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거나 1730까지 는 지지가 됐단 말이죠. 뉴욕장 반등하는 걸 보고 네. 조금 더 뭐 한 40선까지 올려놓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은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해외 증시가 조금 불안하고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러는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꿋꿋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들. 이게 뭐 연기금의 매수도 있는 거지만 외국인 쪽에서 이제 어제는 매도를 좀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꿋꿋하게 버텨줬던 모습들이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는 좀 다르게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뭐 유럽 시장은 좀 빠졌지만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우리 시장이 강하게 양봉을 좀 만들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했었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증시는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조정이 좀 나오면서 살짝 내려와 있긴 하지만 네. 고점을 일단 돌파하셨다는 이런 긍정적인 여건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걸 따져보면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들이 8거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현물을 한 500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적어도 한 3천억은 쭉 사줬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컴백을 또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수가 오늘 뭐 1740 이렇게 넘어버리면요 조금 또 걱정되는 것이 한켠에서는 이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 또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예, 지금 뭐 고점을 돌파하냐 마냐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랑 뭐 국내 실적들 이런 거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1800포인트까지 시장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펀드 환매 물량이 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다시 고점 찍고 바로 조정을 약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예. 1730포인트, 1700포인트가 넘어오면서부터 펀드런 얘기가 언제나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소화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1730포인트권까지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지금까지 경우가 한 서너 번, 한 4번,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네. 반복적인 과정을 좀 거치면서 아무래도 매번 물량이 나왔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소화가 좀 됐다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네. 1800포인트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한번 시장에는 녹아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어떤 뭐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주한 우리 증시. 일단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어제만 살짝 팔아줬을 뿐 쭉 계속 사준다면 또 투신권의 어떤 펀드 환매 물량도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연기금도 도와준다면 우리 증시 조금 더 이 실적 시즌만 나서 1,800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일단 숨 고르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숨을 좀 고르면서 앞으로 위쪽을 이제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런지. 최근 들어서 IT 자동차는 어쩌면 정말로 조용한 것 같고 있는 듯 없는 듯한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IT 자동차가 이제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좀 많이 내준 상황이 지금 연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 2주간만 된 게 아니고 기간이 좀 상당히 됐습니다. IT 자동차 업종이 시장에서 가는 듯 하면서 조용히 계속 좀 조정받는 모습들. 네. 물론 IT 섹터 중에서는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섹터 내에서도 좀 특별하게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전반적인 섹터 내를 보시면 전반적인 IT 섹터 자체가 좀 부진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워낙 많이 올라왔었고 작년부터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익이 크게 났던 주도했던 시장을 좀 주도했었고 이익이 크게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함으로써 현금 확보를 좀 한 뒤에 다른 종목으로 좀 순환매를 좀 돌리기 위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IT랑 자동차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몇 종목 빼놓고는 다 조정 지금 최근에 보합권이나 약간의 조정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일단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에서 네. 약간 좀 배제를 시켜 놓으시고 지금 섹터 내에서 IT 섹터 내에서 몇 종목 제가 빼놓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몇 종목 가는 종목 이 종목만 가지고 지금은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금이 많이 없고 섹터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건이 호전적으로 가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연하게 정말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네. 예, 많이 범위를 넓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들 네. 이 IT 섹터 내에서 2차 특별한 전지. 몇 종목만 가지고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말씀하셨듯이 IT 자동차가 기존 주도주였다면은 지금 분위기는 정말 글쎄요. 2차 전지, LED, 아몰레드, 태양광 이런 쪽에 굉장히 한정돼 있는 분위기예요. 예, 지금 차트를 종목들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을 차트를 보시면은 예. 너무 우상향이 좀 난 것 같아서 들어가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가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조정받겠자고 기다리면 좀 사볼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거든요. 지금 예, 지금 가는 종목들은 수급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예.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IT 자동차가 조정 없이 시장을 이끌어 왔던 이런 장기적인 관점들을 봤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수급이 괜찮고 성장성이 받침이 되면서 시장에서 완벽하게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간다고 보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편입을 좀 해보셔야지 시장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은 올라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라도 한번 더 잡아보시면 시장 조금 더 올라가는 거에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어 한번 생각해보고 가담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싸게라도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은 영영 못 살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 정도 잠시 후에 한번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격까지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제 많이 올랐었던 건설주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나온 뉴스 보니까 DTI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러면은 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풀린다라는 얘기가 정부 측에서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르지 않겠어요? 네,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건설업종이 지금 DTI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안 되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DTI 규제를 약간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할 때 건설주가 좀 밀리지 않았던 거 보시면은 건설주가 이제 바닥에 대한 확신은 좀 섰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오기까지는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DTI를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네. 정책적인 호재를 좀 만들어주면은 네. 바닥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이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건설 업종 중에서도 대형주를 좀 보셔야지 나머지 조그마한 중소형사 밑에권의 건설주를 보셨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또 워크아웃이 나오거나 이런 그렇죠. 예,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건설업체 보시게 되면은 상위 한 빅5 정도 네, 대형 업체를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장기 플랜 보시면 건설주는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있는데 예. 국내 아파트 경기, 국내 주택. 건설 경기에 국내 주택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제나 악재로 지금 종목들을 짓눌러 놨었기 때문에 DTI 규제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 네. 규제가 약간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되게 되면 상승 폭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예. DTI 규제가 진짜 완화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건지 네. 한번 확인하시고 건설주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주에 대해서는요, 일단 바닥 확인, 정책적 수혜 기대한다면 조금 길게 가지고 있을 경우 대형 한 5개 종목 정도는 폭발적인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 들어봐야죠. 2차 전지 중에서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도? 예, 이번 주에도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목으로 범위를 넓히실 필요는 없고, 네. 시장이 IT 섹터에서도 특별 종목군들 몇 종목만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아몰레드 이런 종목에서 상당히 수급도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삼성 SDI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랑 내용은 특별히 변동이 된 게 없는데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가격이 올라왔다고 못 잡으실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 네. 수급이 수급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좀 다시 따라 잡으셔도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표가를 지금 제가 지난주보다는 좀 상향을 했습니다. 네, 어제 지난주에 잡으신 분들은 쭉 들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지금 종목들을 제가 또 전략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굳이 교체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잦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종목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시장에서 포커스가 되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종목들을 한번 들고 계시면서 고점을 확인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한번 들고 가 보시고 네. 지금 이번 주는 지금 어제 종가가 18만 7천 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네. 매수가시 한 18만 5천 원 정도 너무 또 아침에 갭 상승 나오고 이러면은 솔직히 잡기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네. 예, 올라있는 상태에서 갭 상승까지 나오게 되면은 잡기가 부담스러울 테니까 네. 그냥 좀 밑에서 잘 잡아봐야지 하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한 18만 5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20만 원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예. 좀 없는 것 같고 예.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올라가는 거 종목들의 시장의 관심도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예.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21선이 있는 대형 종목들의 추세를 가지고 매매할 때는 중기선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21선이 유지하고 있는 17만 5천 원이 하이가 되면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18만 5천 원 안 올 것도 같은데요. 예,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그러면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어제 종가 언제를 좀 잡아보십시오. 예, 어제 종가. 그 대신 너무 19만원 이렇게 올라서 잡으시면, 예. 목표가를 제가 20만원 불러드리는데, 심리적인, 저항선이 2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10만원대, 20만원대 종목이 넘어갈 때 보면, 네.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만원 보시고 19만원대 잡으시면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시니까, 예, 한 이렇게, 18만 7천 원 정도 어제 종가 예,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는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삼성 SDI 18만 5천 원 사는 것인데 오늘 만약 시장이 조금 떠서 출발한다. 장중에 이 가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20만 원 바라보시고 18만 7천 원을 매수해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점검부터 간단하게 좀 받아보기로 하죠.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셨던가요? 지난주에는 그 삼성 후광 그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로 사상분기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뭐 루멘스하고요. 주로 그 LED TV에 들어가는 루멘스, 신화인터텍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루멘스를 제가 이제 제일 탑픽으로 꼽으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제가 저번 주에는 루멘스를 그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 매입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종가로 보니까는요, 지금 13,950원, 거의 한 14,000원까지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의미 있는 상황은 그동안 좀 지루하게 이루어졌던 횡보 그 박스권을 약간 상향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이 박스권을 좀 뚫어 올라왔다는 거를 좀 보시고, 그때 목표가 제가 정해드렸던 게 16,000원이었습니다. 네. 16,000원은 바로 전고점 목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실적 발표 기간까지 충분히 저 목표가까지 1차 목표가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상황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을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 신화인터텍도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신화인터텍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난주 이제 루멘스하고 신화인터텍 두 종목을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신화인터텍은 반대로 제가 추천한 뒤에 글쎄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약간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화인터텍 제가 그때 매입가 15,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는 제가 18,000원 전고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오히려 제가 추천했을 때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제가 루멘스를 탑픽으로 꼽았긴 했지만 신한인터텍도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홀딩입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삼성 후광 업체들 이제 협력체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글쎄 한번 좀 근성 있게 홀딩을 해보시던가요.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손절가를 지켜주시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인터텍 손절가는 13,000원 얘기하셨었죠? 네, 제가 손절가 13,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의 후광 업체로서 또한 수혜가 기대되는 루멘스 그리고 신화인터텍 지난주 시간에 얘기를 하셨던 종목이었는데 간단하게 다시금 AS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다뤄볼까요? 예, 오늘 뉴스는 지금 그 경제신문들 일면에 계속 그 탑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22일 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될 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크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가 부진하고 그리고 그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등 굉장히 부진한 주택 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를 좀 완화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어제 주식시장의 건설주들이 모두 그런 DTI 완화에 기대감에 모두 반응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주들이 뭐 GS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있는데 네. 모두 뭐 2%에서 3% 이상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굉장히 크게 낙폭이 과대하게 돼 있고 특히 코스피의 상승률에 비교해 봐서는요 굉장히 네. 크게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이라도 충분히 뭐 한번 매기가 있을 수 있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탑픽주로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을 좀 꼽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GS건설, 현대건설 얘기를 하셨는데 각각 얘기를 좀 들어보기 이전에 말이죠. 사실 지금 건설주들 뭐 대형 한 베스트 5 정도 건설사들 규모로 놓고 봤을 때 한 5가지 중에서 분위기가 갈리잖아. 해외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느냐 아니면 국내 주택 사업에 좀 주력하고 있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DTI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주택 쪽에 붙어야 되나요? 지금 이제 뭐 사실상 그 대형주 탑5 중에서는요, 해외 수급이 훨씬 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네. 근데 만약에 DTI가 풀린다고 하면은 뭐 현대 건설보다는 현대 산업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현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 방안이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근데 반대로 상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국내 DTI가 뭐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물론 뭐 현대산업의 실적에 도움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해외 수주가 없는 현대산업이나 현대산업과 해외 수주가 많은 현대건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DTI 완화는요, 오히려 현대건설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현대건설은 이제 해외에서 수주량도 많고, 그리고 그 플랜트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량한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자회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대건설의 그런 DTI 완화가 현대건설에 오히려 시너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대산업보다는 국내에 이제 좀 오리엔티되어 있는 현대산업보다는요, 지금 해외와 국내에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을 오히려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지금 DTI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해외 쪽에서도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제가 풀리고 나서도 이제 풀린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역시나 그쪽이 더 유망하다.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히 그냥 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뭐 어제 많이 오른 종목이 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이런 해외 수주가 많고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고 시장의 지배력이 큰 이런 종목들이 네.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이런 규제 완화가 발표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 위주의 그 건설주들이요. 더 큰 상승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화면 보니까 뭐 4%, 어제 삼성물산은 또 5%나 올랐는데, 현대건설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하셨어요. 현대건설 얘기 먼저 좀 들어보죠. 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모멘텀은요, 역시 하반기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미분양률의 지속적 감소가요, 지금 뭐 경기도 이 서울권으로 계속 이어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면은 분명 건설주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조 원 내외로 추정되는 우량한 뭐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든든한 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서산 토지와 그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우량한 자산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상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으로 지금 꼽힐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현대차에서 현대건설을 인수한다, 뭐 M&A가 나오면서 또 주가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은 종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가는요. 네. 지금 사실은 지금 목표가는 68,000원대에서 사실은 매매가 많이 일어나서 네. 이쪽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68,000원대를 우선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예. 역시 매입가는 전일 종가인 61,900원인데요. 저는 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쯤에서는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글쎄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아침에 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한 6만원 근처, 61,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네. 52,000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기다렸다가 61,000원 근처에서 사자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는 아침에는 좀 아무래도 크게 상승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 어제 상승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상승한다고 해서 아침 시초가에 따라잡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장중에 눌림목이나 아니면 종가 부분 좀 기다리시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많이 오른 게 오늘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간다면은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을 봐야 되는데 한 종목 정도 더 볼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얘기해 주실 건가요? 삼성물산을 아까 제가 좀 토픽으로 꼽았긴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사실상 그 탑5 하면은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같은 네네.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좀 비슷한 종목으로 꼽고 싶은데, 네. GS건설이 지금 사실은 이 상승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락폭에 비해서 상승폭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네. 역시 뭐 우수한 이런 재무구조나 아니면 사업 모델을 확보하고 있는 GS건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역시 GS건설도 역시 뭐 가장 큰 모멘텀은 하반기 부동산 활성화 기대고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캐나다 오일샌드 공사 수주를 했다고 맞아요. 이제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3,600원 정도 수주를 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설 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현재 아직까지는 저는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가 매수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요. GS건설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한 3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 거죠. 현대건설, 그렇죠. 삼성물산, 그리고 예, 지금 좀 많이 오르지 못한 GS건설 같은 종목들을 지금 한 3종목을 꼽고 싶은데 GS건설 아쉽게도 7월 들어서 다시 하락해버렸어요. 이것만 없었더라면, 그죠? 예, 맞습니다. 뭐 현대건설은 이 하락하는 기간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예. GS건설은 좀 아쉽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글쎄요, 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예, 역시 뭐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있지만은요, 만약 오늘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 글쎄요,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난다고 하면은요, 예,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한 그리고 상승이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정도에 살까요? 아, 매입가는 예, 8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예, 먼저 94,000원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94,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대 가격입니까? 94,000원이라고 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모여있던 그런 매물대 지역인데, 그래서 네. 그 매물대를 한번 뚫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1차 목표가는 예, 전 고점은 아니고 전 고점보다 약간 밑에 있는 그런 매물대가 있는 94,000원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건설주, 어제 오늘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곁들여서 삼성물산까지도 토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암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0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기다렸던 반등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일단 저가 매수가 가장 크게 유입이 됐었던 상승, 반등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실적 기대감이 안 좋았던 지표 부진을 꺾고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시켜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준다면 일단은 플러스를 띄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제 강세를 띄었던 좀 전에 얘기를 나눠봤던 건설주의 움직임도 오늘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많이는 아닙니다. 뉴욕장도 한 다우의 기준 한 50포인트 정도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도 1733 정도로 출발하고요. 코스닥도 딱 500포인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모두 다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 모비스는 오늘도 조금 약세로 출발하는군요. 신한지주 마이너스 뜨면서 오늘 은행주들도 강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서 뉴욕장에서도 은행주는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포스코가 1% 이상이나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장 열린 지 1분 만에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로 바로 하락 전환이 돼버리고 마는군요. 이게 조금 안 좋은 신호인 것도 같은데요. LG화학 오늘 드디어 뚜껑이 열립니다. 실적 내놓죠. LG화학 일단 실적 내놓는 날도 역시나 플러스를 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아직까지 떨어지는 움직임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약보합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시그널 정도는 보여집니다. 어제 3% 이상이나 급락했었던 주선 대장주 현대중공업은 오늘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또한 밑에서 사자 하는 세력도 조금 있어 보이네요. LG전자도 오늘 소폭이나마 강보합 정도 어제 따른 낙폭을 만회를 하고 있고 하지만 큰 폭은 아닙니다. 하이닉스 어제 반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옵니다. 24,000원 정도 오늘 장중 내내 가능도 해 보이네요. LG디스플레이는 0.8% 역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2분기 하반기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약세면서 16만 원 겨우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요. 지주회사 LG는 또 한 1% 정도 밀립니다. 73,000원 겨우겨우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준 플러스가 뜨고 있고 어제 반등에 성공했었던 기아차는 다시 하이닉스와는 좀 다른 국면을 보여줍니다. KT가 아이폰4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어제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우리금융도 약세. 오늘 신한지주, KB금융의 어떤 시그널, 우리금융까지 은행주 역시 약한 날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기아차,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70주들 중에서 반등에 성공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약간 눌리네요. 15만 9천 원. 조금 쉬었다 갈 필요도 있겠죠. SK에너지는 오늘 딱히 밀리진 않습니다. 때문에 더 견조해 보이기
보이기도 하고요. 신세계가 2% 이상이나 급락하면서 낙폭이 좀 있어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한 1% 정도, 삼성화재도 일단 약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건설주 봤었죠. 삼성물산도 토픽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5% 건설주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었던 삼성물산이 DTI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6% 추가로 더 오르면서 어제 오늘 한 7% 가까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57,000원까지도 회복을 합니다. 삼성 SDI 1% 눌립니다. 현대제철도 한 0.5% 정도 하락. 현재 코스피가 172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짧게 분위기만 보죠. 일단 코스닥은 500포인트에서 출발했고 501포인트로 코스피와는 달리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서울반도체가 오늘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있고요. 동서도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권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한 2.5% 정도, 다른 종목들 다 견주하고요. 주성엔지니어링도 한 1% 정도 올라와주는군요. 네오비즈 게임즈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SD책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루멘스가 오히려 2%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네요. 네, 코스피 낙폭이 5포인트 정도까지 나왔었지만 일단 3포인트로 다시금 낙폭을 조금 좁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라면 오늘도 조금 숨 고르다가 부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해보는 시간 갖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로 가서 박성훈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의 반등이 지금 외국인들을 좀 불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포인트가량 하락해 나흘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마감을 표된 IBM의 매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시간의 거래에서 IBM 주가가 약세를 보인 영향 때문에 풀이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전일 8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좀 하락폭을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업종이 전일에 이어 눈에 띄는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22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과는 달리 DTI와 LTV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의료정밀, 보험과 종이 목재 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음식료,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은행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SK에너지, 글로비스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신세계, KTNG, 하나금융, OCI, 기업은행 등 금융주들이 좀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거나 혹은 조정을 받아도 아주 얕게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고 외국인들도 이제 쉽게 그렇게 떠나갈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다시 사주지만 아직까지 지수는 플러스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건설주는 일단 재료가 있으니까요.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국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얕은 조정 내지는 보합권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저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네. 당분간은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중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당분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주택지표 등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지난달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개연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만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치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주택구입 세제 지원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주택 경기 약화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지만 않는다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 역시 기존보다는 제한적일 수는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이번 주 산업, IT, 금융, 소비 부문의 대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제지표와 달리 대부분의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식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하반 경직성을 유지하거나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국내 증시 역시 미국
미국 증시가 뚜렷하게 상승으로 반전한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양호한 2, 4분기 실적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면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정을 이용해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부 차별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당시에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계단식 상승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데는 물론 우리 펀더멘털이라든가 실적도 있겠지만 미국장이 좀 살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부 어떤 선택된 국한된 섹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고 실적 시즌에 어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은행주 쪽은 조금 멀리해야 맞나요? 일단 은행주 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기 둔화 문제, 그다음에 오는 23일 이제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앞두고 이제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주를 좀 기피하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 저점을 추가적으로 하향 이탈하는 그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면 금융주는 당분간은 투자자의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좀 보여지고요. 이런 업종군은 당분간은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국내 경기가 이제 저희 당사 쪽에서는 3분기 후반 정도에서 이렇게 경기 선행 추세 반전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은행주들도 강한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조정을 위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기와 달리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망 업종이나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태양광과 2차 전지 산업처럼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관심권에 두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화 강세 수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엔화 환율이 연중 저점 대비 19%가량 상승한 상황에서 사실상 지난해 3월 이후 상당수로 오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본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IT 업체들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LED, PCB 업체들의 수혜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두산 인프라코를 비롯한 기계 업종도 가격 경쟁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는 좀 3분기까지 길게 본다면 가능하겠다.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지금 잘 가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도 역시 유망한 데다가 엔고, 엔화 강세 감안한다면 수출주, 일부 LED라든가 인쇄회로 기판 쪽 그리고 일부 기계의 몇몇 종목들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틈새를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엔화 강세도 좋은 재료가 될 것 같네요. 우리 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출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올랐는데 말이죠. 요즘 급등락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변화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보합세를 보였고요. 네. 현재 현물화 시장 역시 1216원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보합세에서 이제 별다른 큰 변동 없이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사실 주식시장은 정말 끝까지 쭉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종가 기준 얼마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외환시장은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었잖아요. 어제 전일 외환시장 정리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최근 한 2달 정도 그리고 아마 아예 연초 이후에 올해 네. 초부터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살펴본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계속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식시장에 비해서 외환시장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약한 그런 이제 좀 두 시장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계속적으로 원인은 지난번에 시실의 선물한 규제가 가장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해외
좀 다른 나라들의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유로화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1.29달러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1.3달러대를 회복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유로화가 그러니까 5월에 이제 가장 유럽의 재정위기가 그 집중되고 가장 크게 우려됐던 그 시기를 중심으로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유로화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1.3달러대에서 한 1.18달러대까지 이제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수준을 전부 다 회복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1,100원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면은 역시 이제 지난번에 실시된 선물환 규제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 원달러 환율 시장 역시 1,200원 하향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은 여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유로화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는데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추가적으로 띄지 못하는 이유, 1,200원 아래로 못 내려가는 이유는 선물환 규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 어제 뭐 여러 가지 특히나 미국장에서 날아든 경기 지표의 어떤 부진, 펀더멘털에 대한 좀 우려, 이것이 난 강세 분명 재료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보니까 그냥 부합으로 조용하게 끝난 것처럼 마무리가 됐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채 금리의 하락 그리고 주식시장의 큰 약세를 이제 초반에 반영을 하면서 채권 시장도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좀 하락하고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종반에 좀 다다를수록 채권을 사기에는 굉장히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이 부담스럽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결국 채권 시장은 이제 선물만 약간 좀 금리 하락을 반영한 가운데 나머지 현물 채권 금리는 거의 다 상승을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은 국채 선물 이제 하루 거래량 같은 경우에 연초에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만 개 이상씩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루에 5만 개 거래되는 게 굉장히 힘겨울 수준으로 이전과 딱 비교했을 때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현물 시장이라든지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버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채권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가 부진할 경우에는 역시 좀 금리 상승 압박, 채권 가격 하락 압박이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이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기에 따른 채권을 사는데 어쨌든 채권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향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채권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금리가 위로 확 오르지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국채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나라 채권금리 상승세도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장이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지난 금통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 금통 이런 모습을 좀 깰 요인이 없지 않나. 일단은 8월 금통위가 좀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한번 하늘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갇혀있는 장세가 계속되면서 금리도 그냥 현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27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금 한 시초가하고 비슷한 낙폭 정도입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상승 반전되진 못했었고요. 5포인트 정도의 낙폭. 그러나 코스닥은 기관이 사주면서 500포인트 이상 계속해서 상승 출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중심인데요. 지금 우리 증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는지 큰 그림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각에 뭐 연거점 돌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한 다음에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고점에 대해서 꺾일 것인지 보는 게 오히려 관건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1,763포인트 찍고 나서 지금 사흘째 약세, 오늘까지 만약에 종가 기준 끝난다면 나흘째 약세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사주고 어닝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지수는 힘이 없는 겁니까? 네, 그러네요. 진짜 지난주 화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요일날 연고점 경신, 경신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까지 나흘 연속 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연고점 경신이 새로운 어떤 상승 랠리를 이끌기에는 조금 뭔가 미진한 느낌이죠. 네. 기업 실적은 뭐 알코아, 인텔은 초반에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만 지금 금융주들이 좀 부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미국 S&P 500 지수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거기 차트에 보시면은 요즘은 참 이렇게 기술적 분석 교과서가 이렇게 잘 맞아드는 이유가 네. 워낙에 사람들이 뭐 기댈 거 없는 장에서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해서 그런지요. 지금 네. 우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간격이 좀 벌어지는 저기 이제 이른바 피보나치 타임존입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변곡일을 짚어내는 그런 기법인데요.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시장이 돌만한 시점 그리고 지금 뭐 선은 이렇게 생략했습니다만 지난 4월 하순부터 시작한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선 정도에 걸리는 모습이고 네. 뭐 얼추 이동평균선으로 말하자면 한 60일 이동평균선 우하향으로 내리꽂는 모습. 네. 여기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해 주실 것은 아래쪽에 그 거래량 표시한 것 가운데 네. 파란색은 이렇게 주가가 빠진 날의 거래량입니다. 빨간색이 주가 오른 날이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어쨌거나 주가가 빠지는 날 거래가 많아지고 오르는 날은 별 거래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MACD가 이렇게 제로선을 확실히 올라서 줘야만이 이것이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서 네네. 상승 랠리로의 어떤 전개인데 그 부분이 계속 막히는 부분, 뭐 스토캐스틱이 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죠. 다우지수 주간으로도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렇습니다. 잘 나가는 증시들은 2007년 이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의 낙폭에 대해서 61.8%라고 하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조정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이런 모습에 지금 뉴욕은 지수 선물이 흐름이 약한 것에 장 끝나고 나서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 기술주 쪽들이 실적이 별로입니다. 어제 시황 자체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예. 실적 개선의 확인이 아니고 기대감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돌았다는 부분인데 오늘 밤을 한번 주목해 주셔야 되겠고 네. 독일도 한번 보시죠. 선진국 차원에 그리고 또 유럽 차원에 독일도 보시면은 어쨌거나 금융위기 때의 낙폭 거기에 대해서 저기서 더 못 넘어간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추가된다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는 좀 더 심하죠. 니케이는 38.2%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오늘 또 시작하면서 뭐 150포인트 가까운 그런 낙폭으로 시작하는데요. 예. 어제 하루 쉬고 그렇죠. 저런 모습. 자, 이제 반면에 인도네시아 한번 봐주신다면은 이제 이머징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머징 중에서도 우리 아시아 쪽인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금융위기 이전에 고점을 경신해버렸죠. 네. 그야말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그 지표상에 MACD나 스토캐스틱 같은 데서 조금 이제 무겁다 하는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겠고 네.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미국이나 유럽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를 가질 만한 레벨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네. 61.8% 올라서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까지 와서 적어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머징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직은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바깥이 저렇게 안 도와주니까 그런 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깊이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조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금년에 예. 한국에서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특히나 외환시장에 이르기까지 네. 한국에서 뭘 해도 돈이 되던 외국인들이었는데 금년에는 주식시장에서는 뭐 역력하게 보이죠. 왜 우리 연기금 개인들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 오히려 네. 그리고 환도 자꾸 이렇게 워낙 강세적으로 베팅했던 것이 이렇게 엮이면서 네. 지금 이렇게 막 꾸준하게 환율이 올라오고 하는 가운데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트랩에 걸렸다. 네.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인데 네. 막 우려되는 거는 뭐 역대 전적에 있어서 그래도 항상 이렇게 우위를 점하던 저 외국인들이 좀 한 대 맞았는데 그냥 한 대 맞는 걸로 끝날지 네. 아니면 된통 한번
반격으로 예. 카운터펀치를 한번 날릴지 그게 좀 이렇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외환시장 잠깐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 아래쪽으로 잘 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안 1,200원 밀리죠. 중심으로 아주 좁게만 등락이 있는데 네. 이래저래 뭐 원화 강세 재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히 1,200원 아래로 안 내려가는 데다가 일단 원화의 어떤 그 가치가 강세 쪽으로 쉽게 가지 않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은 네.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수출주라도 좀 펄펄 날아야 되는데 그것도 딱히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이럴 때 왜 수출주가 왜 펄펄 못 나느냐. 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한때 참 이 재료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예. 느낌이 드는데 우선 환율 이렇게 어제 마감 시세로 차트 그린 거 한번 봐주시면요. 네. 지금 저렇습니다. 꽤 이렇게 일간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 두툼한 구름대 안에서 지금 흐름인데 1190 아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은 오늘은 저 마치 구름대 위도 올랐을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인데 아직은 1220원 이렇게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도 지금 어영부영 1200원을 올라서는 저 과정에서 영내 여기할 것 없이 이렇게 원화 강세 쪽에 배팅했던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밀리는 거. 아까 그 부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채권 사면서 환에 대한 해지를 안 했단 말입니다. 저 환율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해지 없이 환율 떨어진다고 보고 그냥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그냥 주식하고 채권 샀는데 주식 채권 사들고 있는 것은 뭐 지금 당장 던진다거나 처분할 필요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 환율이 이렇게 오름으로써 네. 통상적으로 뭐 한 1,100원대 1,100원대 이렇게 중반 네. 내지는 뭐 조금 높이 팔아봐야 한 1,200원 조금 아래에서 팔았던 이런 달러가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네. 환차손이 걱정되는 그런 부분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수급상으로도 사실상 그렇게 달러 공급 우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에리나이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롱뷰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만 네. 이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딱히 들이댈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수급상으로 지금 달러가 철철 넘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당국 개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환율이 안 빠지는 게 대한민국 외환당국이 자꾸 이렇게 환율을 위로 이렇게 유지를 시켜서 가는데 한국 외환당국 그렇게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뭐 오르자 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당국이 끌어올려서 오른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환율을 뭐 굳이 막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당국 때문이다라고 보실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네.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근데 오늘 보니까요. 네. 개인들이 굉장히 세게 사거든요. 이게 맞는 전략입니까? 오늘 전략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전략요. 예. 외국인들은 조금 왠지 한 대 지금 맞고 있는 형국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언제부턴가 한국의 코스피가 세계 증시를 주도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예. 아마 뉴욕에서도 저녁에 밤에 아시아 쪽에 특히 한국 어떻게 움직이나 그렇게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뭐 디커플링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글로벌 증시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기술주들의 실적 부진 이런 부분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네. 그리고 머지도 않았네요. 내일 모레네요. 네. 23일 날 이번 주 후반 유럽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는 거 네. 그거 보고 가시죠. 이렇게 미리 예단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장입니다. 보고 가자. 뭐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 항상 꼭 장 끝나고 또 실적을 내놓아서 그 다음 그렇죠. 장까지 보게 네네.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로존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까지 주 후반까지 확인해야 될 게 많네요. 일단은 확인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살 건지 말 건지 팔 건지 결정하자 얘기하셨습니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하락한 1728포인트. 오늘 프로그램
현대해상이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1,600억 이상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화면에 보여지듯이 견조하네요.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종목 얘기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